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조용히 눈치만 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그 모든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를 잃은 자리에서 다시 이름으로 일어선 한 여인의 조용한 결심.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안에 꼭 당신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 집에선 내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저쪽이나 어머님이라는 말로 나를 부르더군요.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예의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투명해졌고 그 사실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에요. 30이 되기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 하나 데리고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실청 근처 좌판이었고 나중엔 생선 손질이 빠르다고 입소문 나서 새벽 시장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살이 썩는 것 같았어요. 다라이 물 붓고 생선 내장 긁는 일이 반복됐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옷 서랍까지 비릿했지만 내 손으로 자식 밥상 차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은 장성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인사는 정중했고 시댁엔 오래 안 살겠다는 말도 처음부터 명확히 했죠. 그래서였는지 결혼하고 몇 해 지나 아들이 내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땐 그 아이 마음을 먼저 걱정했어요. 나는 말했어요. 내가 방 하나만 쓰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밥도 각자 먹고 집안일도 손대지 않겠다고 했죠.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살게 되니 조용히 있는 것조차 눈치가 되더라고요. 식탁에 앉을 때도 먼저 앉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드는 속도, 방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내가 내는 모든 소리가 민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리거나 내가 올린 반찬을 그대로 내려놓기도 하죠. 처음엔 내가 입맛에 맞추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손주가 좋아한다는 햄도 사오고 자주 나가시던 분이라 외출하면 기분 전환되실 거라는 그 말에 혹해서 동네 마트도 가보고 했지만 기다리는 건 한숨 섞인 한마디 이제 그런 거 사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하루는 손주가 내 방에 들어와 냄새 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날 옷장을 다 비웠어요. 예전에 시장 갈 때 입던 점퍼, 손때 묻은 앞치마까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옷들이 사라지자 내가 시장에서 일하던 시간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말도 줄었고 TV 볼 때는 리모컨 소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나 싶더군요. 한 번은 아주 우연히 거실 TV에서 시장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친 손, 칼질하는 아주머니, 새벽을 깨우는 목소리들. 그 속에 내가 있었고 그 옛날 내 삶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내 방으로 걸어갔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죠. 주름이 많아졌고 살도 얇아졌지만 그 손은 여전히 무엇이든 쥐고 싶어 보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는 시장을 떠났고 그 뒤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이 집에서는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아요. 그 겨울 차가운 바람을 뚫고 생선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내 아들 밥값을 벌던 그 손을요.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숨 쉬는 이유는 그때의 나를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한 대로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젠 나 자신이 가장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마당 끝 장독대를 정리하곤 했어요. 그 아이가 김치 담글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겨울 소금물 자국을 문질러 닦고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레 덮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쓸모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햇살이 좋았고 마당에 먼지가 날릴 정도로 말라 있었죠.
항아리 뒤쪽에 낀 이끼를 닦다가 괜히 옛 생각이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지하철역 간판. 거긴 내가 매일 새벽 다라이를 들고 오르내리던 곳이었어요.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망설임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그 순간 내 발을 안쪽으로 돌려놨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다르게 움직이고 싶었어요. 나는 마당에서 슬리퍼를 벗고 베란다 안쪽에 두었던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목도리도 안 하고 나섰죠.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팔이 덜덜 떨렸지만 손잡이는 잡지 않았어요. 누군가 알아볼까봐, 혹시 며느리가 전화를 할까봐 괜히 눈치를 보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예전 내가 장사하던 시장 초입이었어요. 다 새로 간판으로 바뀌었고 하수구 덮개는 예전보다 얇아졌더군요. 그런데 생선 비린내는 그대로였어요. 냄새가 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있었던 시간이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가게를 정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날 빤히 보며 다가오셨어요. 아직도 장사하냐고 묻더군요. 나는 손을 내저었어요. 이젠 그런 힘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건 몇 년 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에 내 몸이 움찔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말했다죠. 내가 만든 가자미 무침이 제일 맛있었다고. 지금도 손님들이 찾는다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목이 메어서요. 나는 그 길을 천천히 다시 걸어 나왔어요. 들고 온 것도 사온 것도 없이. 빈손으로 걷는 길이 왜 그리 든든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땐 아무도 내가 없었던 걸 모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반찬 두어 가지가 놓여 있었고 아이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늘 입고 나간 점퍼를 접어 넣었어요. 그 위엔 옛날에 쓰던 앞치마 하나를 올려놨어요. 누구도 그걸 보지 않겠지만 내 안에는 다시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희망 같은 거였죠. 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믿음, 내가 아직도 나라는 증거 같은 것들이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어요. 내가 서 있던 시장,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내 삶을 다시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내가 없는 줄도 몰랐어요. 시장 다녀온 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얇은 존재인지 실감했어요. 기척이 없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날 나는 물을 따르다가 잔을 쏟았고 그 소리에 놀란 건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식탁볼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톡 물방울을 털어냈을 뿐이었죠.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말이 없다는 건 때로 말보다 더 날카롭더군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불편한 건지,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이 집 자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답은 없었고 나는 방 안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몇 년 전 장사 접으며 받았던 회계장부 사이에 끼워두었던 낡은 공책이었어요. 손에 익은 줄간 노트 속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적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줬던 이름, 며느리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요.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내 방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날은 말하더군요. 김치통 정리해달라고요. 내가 한번 고개를 든 채 조용히 바라보니 그 아이는 다시 말했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드린 거라고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갑을 끼고 김치통을 꺼내다 예전 겨울이 떠올랐어요. 손끝이 얼어붙던 날
시장 옆 천막 안에서 양동이에 김치를 눌러 담으며 아들 반찬으로 남길 걸 생각하던 기억. 그 시간들이 지금의 이 현실로 돌아온 건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다라이에 담았던 생선들보다 지금 내 자리는 훨씬 더 위태로워졌더군요. 예전엔 장사가 안 돼도 서러웠지만 지금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더 서러웠어요. 점심 무렵 손주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말했죠. 친구네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자기는 그런 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텔레비전도 크고 밥도 나오고 무엇보다 냄새도 안 난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냄새라니. 내 몸에 밴 생선 냄새는 너희들 밥값이었고 등록금이었고 겨우 입었던 교복이었는데 이젠 그게 불쾌한 기억이 되었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왔어요. 현관에 걸린 외투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이젠 내 마음이 조금씩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발걸음은 다시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거긴 내 몸보다 내 마음이 먼저 도착해 있었거든요. 그 골목을 돌아 나올 때 내 손에 들린 건 생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눈빛 하나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오래전 내 옆 좌판에서 반찬 장사하던 분이었어요. 나는 몇 년 만에 찾은 시장이 그토록 익숙하면서도 낯설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포장마차 대신 생긴 철제 카트들, 천막 대신 비닐 캐노피가 드리운 가게 앞을 지나며 나는 손끝으로 살짝 진열대 모서리를 만져보았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요즘 어디 계셨냐며 왜 그렇게 자취를 감췄냐고 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소로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당신 없는 사이 이 시장이 참 조용했다는 말. 가자미 무침 잘하던 그 손맛, 그거 잊을 수 없다는 말. 그 말들이 내 귓가에 천천히 박혔어요. 누군가 내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울컥한 일이더라고요. 잠시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건네받았어요. 포장마차 시절에는 늘 내가 먼저 끓이던 거였는데 이젠 누군가가 내게 국물을 따르는 일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그 뜨끈한 맛에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는 내가 예전에 쓰던 자리를 가봤어요.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고 새로 생긴 천막에 내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작은 금 긋던 자국 하나가 아직 그대로였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 자국 안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격을 외치던 소리, 손님에게 던졌던 인사, 내가 내 이름으로 존재했던 모든 순간이 그 바닥에 얇게 스며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 한쪽에 오늘 들은 이름 하나 말 한 줄만 넣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기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퇴근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있었어요. 손주는 이어폰을 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말없이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내 안에 고여있던 것들도 조금씩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손끝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적었어요. 시장 입구에 전화번호,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적힌 자리, 그리고 내가 다시 서고 싶은 마음까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누구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무슨 삶을 살아왔냐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고요. 하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그걸 물어줬어요. 당신 어디 갔었냐고. 기다렸다고. 그 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오래도록 그 말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나는 오늘 오래 잊고 지낸 나를 그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곳엔 내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내게 그걸 다시 하라고 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느 날 아침 손끝으로 다라이 손잡이를 만지며 스스로 묻고 있었어요. 이걸 다시 잡아도 되는지, 아니,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베란다 구석에 반쯤 덮여있던 파란 고무 다라이를 꺼낸 건 그날 아침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기 때문이었어요. 맑은 날은 사람 마음도 정직해진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가 햇빛 아래서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주머니엔 작은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미리 적어둔 손님 목록 한 장을 넣었어요. 처음으로 가자미를 몇 마리만 받아보기로 했어요. 내 손으로 손질한 생선을 누군가에게 팔아보는 거, 그건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내 방식의 표현이었어요. 처음 칼을 잡은 날 손이 떨렸어요. 뼈를 따라 그었던 감각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속상했지만 그 속상함조차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칼끝에서 나는 소리, 물 튀는 소리, 그 모든 게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 들른 손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나를 보고 혹시 그 가자미 무침 아주머니냐고 물었죠.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가 만든 맛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망설임 없이 2마리를 샀어요. 그날 오후 작은 장부 하나를 다시 꺼냈어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적었던 숫자 아래 새로운 날짜를 적었고 가자미 2마리, 현금 3,000원. 그 작고 얇은 숫자에 내 마음이 커다랗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들은 눈길을 피했어요. 손주는 내 손을 툭 치며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대답했어요. 시장에 좀 다녀왔다고요.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이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 집 안에서는 여전히 투명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바깥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자 다라이를 씻어 베란다 한쪽에 말렸어요. 물을 털며 스르륵 흐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마음도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방식이었어요. 지금의 나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고 다시 장부를 적고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 아주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따라 아들의 퇴근이 늦었어요. 거실에는 며느리의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고 손주는 방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어요. 손에 들린 찻잔은 오래된 선물 세트였고 그 속엔 아직도 어머니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내가 앉자마자 며느리는 슬쩍 고개를 들더니 말없이 조리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아이도 나도. 말이라는 게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소리마저 나지 않게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당겼죠. 방 안은 고요했어요. 책상 위엔 시장에서 받아온 장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가게에서 받은 명함 한 장이 엎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걸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느 쪽이 내 삶인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아들이 물었어요. 요즘 자주 어디 다니시냐고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지난 날을 견딘 내 삶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몸 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말 속에 진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게 무언가를 말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는 걸 나는 막지 않았어요. 그날은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대신 나는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 장을 저었어요. 냄새가 짙었고 손끝이 짜릿했지만 그 짠맛이 왠지 내 삶 같아서 웃음이 났어요. 점심 무렵 손주가 마당에 나왔어요. 내 손끝을 보더니 장독대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어요. 나는 된장이라고 예전에 내 아빠 어릴 적 매일 된장찌개 끓였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내게 말했다죠.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쓰는 숙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살짝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나는 장부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오늘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써 넣었어요. 나는 아직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먼저 나서지 말라는 말, 조용히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 그 말들이 나를 지탱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배려라 믿었고 존중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는 퇴근한 아들 앞에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혹시 어디에 가시는지 아드님도 걱정하신다고요. 그 말투엔 예의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제껏 숨기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말하려고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장에 가요. 거기서 생선도 손질하고 사람도 만나고 내 이름도 들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입 밖에 낸 그 말들이 이 집의 공기를 바꾸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어요.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복잡한 결이 있었지만 나는 그걸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챙기려 한다고요. 이 집안의 눈치 보며 살아온 게 부끄러워질 만큼 시장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 받는다고요. 며느리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고 아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등을 돌리지 않고 그 공간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집 안에서 나는 늘 누군가를 중심으로만 돌았다는 걸요. 내가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의자에 앉은 나의 자세가 달라졌고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스스로를 들여다본 이후 처음으로 식탁 앞에 있는 내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장부를 펼쳤어요. 그 날짜 옆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 내 삶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문득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서늘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 거였어요. 사람으로, 이름으로, 이야기로 남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문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지나치지도 다가오지도 않는 거리에서
나는 스스로 작아지며 숨죽여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문은 여전히 같지만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다듬은 건지. 며칠 전 시장 아주머니가 작은 자리를 하나 비워뒀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전에 내가 앉던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모서리에 앉아 마늘을 다듬거나 생선을 손질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 하나쯤은 기꺼이 내 몫으로 허락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대답했어요. 하루에 한 번만 나가겠다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곳에서 나를 다시 펼칠 거라고요. 이제는 누구의 허락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가는 거라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일정도 있으니 식사는 각자 챙기자고요. 그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갯짓 하나에도 나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더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손주는 어느 날 나를 향해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 시장에서 뭐 파세요? 나는 그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만든 반찬을 판다고. 그 말 속에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식탁 위에 며느리가 김을 올려놨어요. 따로 말은 없었지만 나는 그 아이의 조용한 표현이 조금은 미안함일 수도 있고 조금은 받아들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눈빛보다 생활의 조각들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요.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를 쓰고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생선을 팔며 나를 지켜낸 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낸 하루.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나는 눈치가 아닌 이름으로 남고 싶다. 해가 지는 시간, 시장 천막 너머로 노을이 번졌고 가자미 한 마리 남은 좌판 위에 바람이 살짝 스쳐갔어요. 나는 그 바람을 따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 이름이 이제는 나를 지켜줄 테니까요. 다라이를 이고 다니던 그 등에는 무게만 실려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었고 희망이었고 끝내 사라지지 않은 존엄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제는 스스로를 불러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그건 아마 당신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잊힌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